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8일 새벽 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심야 방송 1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2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외교 안보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국내 정치권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다루지 못했어요. 이 시간에 최근에 지난 24일 날 이 북한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괴물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뭐라 그럴까요? 이 외교적인 활동 관련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4일 이후에 중요한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정책협의 대표단을 보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단장에는요, 지금 이번에 대선 후보로 뛰었던 박진 의원이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박진 의원은 사선 의원이고요. 외교부 출신이고 한미의원 외교협의회 부회장, 그 다음에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외교통인과 동시에 미국통이죠. 그래서 이 대표단 구성은요, 이번 주 중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신정부가 들어서면 대외적으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한미동맹 정상화이기 때문에 정책 차원의 공조가 가능하도록 국익 우선 활동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ICN 도발에 대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또 북핵 문제 해결 방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안보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서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정책 협력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제 박미단이 미국에 가면은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 싱크탱크,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그리고 재외동포와 같은 다양한 이 사람들과 면담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제 대표단의 방미 가운데서 중요한 대목이 바로 뭐냐, 이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를 가져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은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친서 휴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확정된 직후 한 4~5시간 만에 가장 빠르게 전화 통화를 한 장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년 내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전통적 동맹관계를 어마어마하게 훼손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대미 외교정책 방향을 비롯한 전반적인 틀은 말이죠, 이 전통적인 말하자면 이 한미 동맹관계의 복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당선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 그리고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통화해서 미국을 와달라 이러한 요청을 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를 포함하는 것이 이러한 이 바이든 정부와의 동맹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그리고 역할을 증대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친서는 틀림없이 가지고 간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이제 확신이 안 쓰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충동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특사도 느닷없이 만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과 정상회담도 현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서 바로 이 수락을 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 간에도 이 정상회담 시작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요, 박진 의원도 우리 국내에서는 대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바이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그야말로 외교 전문가 중에 한 사람, 외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가장 높은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외교를 중시한다, 이러한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박진 의원이 특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대미 정책협의단입니다. 정책협의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그야말로 협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직접 바이든을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대미 정책협의단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이 바이든과의 면담이 불발하니까 이 특사로 갔는데, 더군다나 이 최초의 특사인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좀 체면이 국제사회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약해질까요? 좀 훼손된다 할까?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처음에는 이 특사를 파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책협의 대표단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바뀐 거는 결국은 특사로서의 이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을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한미 동맹관계의 복원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쇼 차원의 이런 외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 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는 외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면적인 실질적 정책 협의에 목적을 주는, 어떻게 보면요,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바이든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박진 의원은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 8월 한미의원 외교협의 참석자 미군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독대하면서 차담을 나눈 그런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이 국내 말하자면 우리 정치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대면 한 경험이 있는 몇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진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책협의단이 이제 미국에 가는데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오리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대표단은 한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방미 시점은 현재 미국 측과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반응이.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미국 측 이 관련 동향 중에서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괴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요, 미국이 지금 대대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요, 지난 그러니까 4일날 발사가 돼서 그 다음날 25일날, 그러니까 이제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중국과 러시아가 성명, 그 안보리 차원에서 나누는 문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도자료가 있고, 뭐 일반 성명이 있고, 그 다음에 결의안이 있고,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장 기초 단계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이 규탄 성명 하나 만드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가지고요, 그 거부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불발로 끝났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자유우방 진영이죠, 흔히.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통한 연대,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외교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 연대 체제를 국제사회에서 구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추가 도발을 자제하도록 북한이 강력히 좀 압박을 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당선인이 25일 날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날 펜스 부통령의 만남은요, 기독교 원로인 김정한 목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날 25일 날 조찬회동 한 2시간 가졌는데 통역도 김정한 목사가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김건희 사도 김정한 목사를 지난 연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 4번 정도로 만났다라고 할 정도로 김정한 목사와 윤석열 당선인 부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뭐라 그럴까요? 진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펜스 부통령이 방한한 기회에 두 번째 이제 회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제정세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 이러한 전반적인 특히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현안, 이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 펜스와의 회동에서 한미 관계 더욱 밀도 있게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맹 관계 관련해서도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요,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의 옹호자이다. 그리고 다가올 여러 세대 동안
미국과 한국 간에 꺾을 수 없는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아시아 태평양의 나라들의 미국이 동맹과 조화를 이뤄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계속 고립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트위터에. 그리고 같이 찍은 사진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요. 펜스 전 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이 6.25 참전 용사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항공모함과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에서 복무한 아주 특별한 한국과의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인연 때문에 이날 25일 날 당선인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다. 이런 점도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회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빚어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펜스 부통령은요, 차기 공화당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도 우리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25일 날 오후에는요, 또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시진핑 주석이 당선인과는 전화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시진핑 주석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요, 공개적인 표명은 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흐름으로 보면 왜냐하면 김은혜가요, 김은혜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 측이 요청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본다면 시진핑 주석이 먼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얘기는요, 시진핑도 바이든 못지않게 윤석열 당선인을 챙겨야 될 외교적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중 경쟁관계도 경쟁관계이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중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차원을 달려요. 근본적으로. 즉 외교관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큰 방향성을 갖고 있는 큰 방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즉 문재인 정권의 친중 노선을 말하자면 좀 바꾸겠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도 산불 정책 반드시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즉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즉 미중 경쟁관계 플러스 한중 관계 측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지금 아쉬운 입장에 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먼저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그만큼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당선인하고 통화를 안 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진핑이가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 올해가 외교 관계 30주년이기 때문에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얘기도 당연히 했죠. 그러면서요,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급망, 이 안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시 주석이 얘기한 거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이 얘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영원한, 이사할 수 없는 영원한 가까운 이시야,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다. 중국은 항상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급속히 발전했고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 양국 관계 발전은 두 나라와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이 증명이 됐다. 올해는 한중주교 30주년이고 양측은 이 기회를 통해 상호 존중 견지, 정치적 상호 신뢰 강화, 인적 우호 향상,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고 중국과 한국은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평화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은 한국과 협력해서 국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용의가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시스템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길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전인대 성공적 개최, 최근에요. 그 다음에 시 주석 영도하에 중국의 주요 발전 성과를 축하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중 우호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졌고 30주년 수교 아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양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왔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양국민에게 이득이며
동북아 평화 완증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한국이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심화,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인적 진성 증진으로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 중에 뭐 공급망 강화한다, 지역 협력, 이런 국제 협력 강화하자, 이거 다 좋아요. 그리고 30주년 업그레이드 시키다. 자, 좋은데 특이한 것이 말이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기를 원한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는 국제법을 강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했어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한테 강조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윤석열 이 당선인의 외교 공약 중에 하나가요. 기본이 뭐냐면은 이 가치와 규범,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에서 통용이 되는 가치와 규범을 준수한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기조를. 그러니까 윤석열 당신이 생각하는 거 나도 똑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나를 멀리 하려고 하지 마. 나를 사회주의 국가, 이 미중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이 경쟁 체제를 갖고 있는 갖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국제 기존 시스템과 국제법을 존중한다. 그래서 이 가치와 이 자유민주주의, 이 인권 이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건 점수 달라고 아부하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예. 이게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중국이 국제법을 좀 준시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외교에 있어서의 레토릭이에요. 예, 수사. 예. 그 다음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이 얘기는요. 특히 이 외교적인 그런 외교 안보적인 측면보다도 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 1대1로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공정과 합리. 그러니까 중국 하면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불공정 거래가 무지개 많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지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을 몰래 빼가는 1등 국가예요. 예, 이런 거 내가 다 신경 쓰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는 기도하에 이러한 외교적 레토릭을 했다.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과연 화성 17형이냐 화성 15형이냐 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한미 정보 당국이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론에 따르면 화성 15형인데 이 영상을 이것저것 짜집기 해가지고 마치 화성 17형을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가짜 쇼를 했다. 이게 한미 정보 당국의 공식적인 잠정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15형인데 17형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느냐? 17형을 발사하다가 최근에 실패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15형을 영상 따집기를 통해서 17형인 것처럼 이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현장 지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현장 지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화성 15형으로 결론을 내렸느냐? 이걸 보면요. 우선 엔진 노즐이 화성 15형과 동일하게 딱 2개라는 겁니다. 화성 17형은 엔진 노즐이 4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1단 엔진 연소 시간도 화성 15형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사 궤적도 15형과 거의 비슷한데 좀 더 고각 발사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화성 15형은 발사 시 사거리가요 15,000km. 그래서 역대 ICBM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지금 당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화성 15형이다 라는 점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북한이 이 풍계리 갱도를 복구하는 그러한 지금 정보가 미 우위성으로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갱도가 2018년도에 5월에 폭파 쇼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폭파한 게 아니라 갱도 입구만 폭파했다는 겁니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구가 쉽게 입구만 딱 고치면.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갱도가 4개가 있는데요.
3번갱도하고 4번갱도는 아직까지 쓴 적이 없어. 그래서 입구만 개설해서 들어가면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실험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핵실험은 어떤 핵실험을 할 것이냐. 소형 전술 핵무기를 말하자면 개발하고 있는데 소형 전술 핵무기 이러한 시험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 다음 단계는 지금 ICBM 15형까지 나왔고 17형은 실패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핵실험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바로 풍계리 핵 파괴된 핵실험장의 복구. 그래서 4월 우위기설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실질적인 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축적의 일환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께 이 외교안보 관련 중요 뉴스를 전부 알기 쉽게 짤막짤막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정책협의단 미국에 파견하는데 중국, 일본, EU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요. 정책협의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심야방송 1부는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제 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